70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에서 며느리는 제게 음식 냄새가 창피하다며 밖으로 나가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쫓겨난 그날 밤 저는 결심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기로.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요. 저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 나이 이름은 차옥선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잠실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저 나무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면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이 집은 그냥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내 평생의 눈물과 땀, 그리고 억척스러움이 한층 한층 쌓여 만들어진 저만의 성정. 이죠. 새벽 3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번쩍 뜨이는 건 수십 년 묵은 습관 때문일 거예요.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부엌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익숙하고 가볍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의 감각이 저절로 깨어나거든요. 마늘 냄새,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리고 짭조름한 간장 냄새. 이 냄새들이야말로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정말 막막했죠. 어린아들 손을 잡고 시장 구석에 작은 좌판을 편 게 엊그제 같아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손이 여자 손이 아니게 된 게 겨울이면 찬물에 물을 씻다가 손이 얼어 터지고 여름이면 끓는 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아냈죠. 김치, 장조림, 멸치볶음. 그 흔한 반찬들이 제게는 아들을 키우고 제 삶을 지탱해준 생명줄이었어요. 사람들은 저더러 독하다고도 했고 돈밖에 모른다고도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돈이 무서웠고 돈이 절실했으니까 밥 한 톨, 콩나물 한 가닥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어요. 제 옷 한 벌 사는 건 사치 중에 사치였고 밥을 물에 말아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쌓여갈 때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꿈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던 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걸 보고 그만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어요. 내 평생의 고생이 이렇게 따뜻하고 환한 공간으로 보상받는구나 싶어서요. 정말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바랄 게 없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평화를 누리던 것도 잠시였어요. 판교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아들, 진섭이가 어느 날 풀이 죽어서는 말하더라고요. 서울 집값이 무섭게 올라서 월세 내기도 벅차다고. 옆에 있는 며느리 유라도 마찬가지였죠. 청담동 고급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아이라 그런지 겉모습은 참 세련되고 예뻤는데 사는 게 고단한지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라고요. 어미 마음에 자식 힘든 거 보는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사는 것도 헛헛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얘들아, 괜히 비싼 월세 내면서 고생하지 말고 이리 들어와 같이 살자. 방도 많고 내가 밥이라도 따뜻하게 차려주면 너희도 편하지 않겠니? 제 말에 아들 내외 얼굴이 환해지는데 그걸 보니 제 마음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퇴근한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며 들어오고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라며 살갑게 구는데 텅 비었던 집이 사람 온기로 가득 차는 것 같았죠.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말이면 다 같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어요. 저는 신이 나서 아침 저녁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냈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잘 먹는 잡채, 제 손맛이 아직 죽지 않았다며 칭찬해주는 말 한마디에 평생의 피로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내가 이 행복을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눈물나게 감사한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행복은 참 짧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며느리 유라가 자기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유라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좋은 옷에 비싼 가방을 들고 나타났죠.
그 아이들이 풍기는 세련된 향수 냄새와 제 부엌에서 나는 된장찌개 냄새가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하루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려고 부엌에 서 있는데 거실에서 이야기하던 유라가 조용히 다가와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손님들 오셨는데 음식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그 말 자체는 나쁜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 끝에 실린 미묘한 불편함,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세련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이물질이라도 되는 듯한 그 느낌을 저는 알아챌 수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애써 웃으며 알았다. 얼른 하고 들어갈게라고 대답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며느리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제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들 진섭이에게 슬쩍 이런 서운함을 털어놓아 볼까도 했지만 아들 녀석은 늘 바빴고 피곤해 보였어요. 어쩌다 이야기를 꺼내면 진섭이는 곤란한 표정으로 한숨부터 쉬었죠. 엄마도 유라 성격 알잖아. 걔가 좀 예민해서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좀 이해해줘. 아들의 말은 칼날이 되진 않았지만 무딘 방망이처럼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이해해달라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미인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점점 제 집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자식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그 행복한 날들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네요. 분명 한 공간에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창밖은 여전히 평화롭기만 한데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차가운 외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만 같아요. 이 불안감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단단한 성 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만 같아 자꾸만 마음이 시려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세워지는 걸 느꼈어요. 애써 괜찮다고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70평생을 살아온 내가 젊은 아이들 마음 하나 이해 못해서야 쓰겠나 싶었거든요. 관계라는 게 원래 서로 노력해야 하는 거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느리가 과일 중에 특히 샤인머스켓을 좋아하거든요. 시장에 나간 김에 제일 실하고 좋은 놈으로 한 상자 사들고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씻어서 예쁜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갔죠. 유라야, 너 좋아하는 거 사왔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거 먹고 힘내렴. 제 딴에는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돌아온 대답은 참 건조하더라고요. 아, 네. 거기 두고 가세요. 그 목소리에는 고마움도 반가움도 없었어요. 마치 배달원이 음식 두고 가는 걸 확인하는 듯한 말투였죠. 제 손에 들린 과일 접시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머쓱하게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등 뒤로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제가 사온 과일은 식탁에 오르지 않았고 다음 날 보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반쯤 말라버린 채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깟 과일이 뭐라고. 하지만 제게는 그게 그냥 과일이 아니었어요.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려 보려는 제 나름의 용기였고 화해의 손길이었죠. 그 손길이 차갑게 거절당하고 나니 제 마음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늙어서 너무 촌스러워서 저 아이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자꾸만 제 자신이 작아지고 초라해졌어요. 갈등이 폭발한 건 유라가 그렇게나 벼르던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유라는 잡지를 뒤적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파티 준비에 여념이 없었죠. 저는 그래도 며느리기 살려주고 싶어서 손님상에 올릴 만한 제비장의 무기, 궁중식 갈비찜이라도 만들어주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티 당일 제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려는데 유라가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위아래로 저를 한번 쓱 훑어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그러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뱉어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친구들 다 갈 때까지 밖에 좀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옷에서 나는 음식 냄새 때문에 제가 좀 창피해서요. 창피하다니. 제 평생이 담긴 냄새, 제 아들을 키워낸 이 냄새가 창피하다니.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를,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내 돈으로, 내 땀으로 산 이 집에서 저는 손님 맞이를 방해하는 냄새나는 불청객일 뿐이었던 거예요.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해가 쨍쨍한 오후에 집을 나와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 정처 없이 동네를 떠돌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의미 없이 상가 거리를 걷기도 했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의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요.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자 서러움과 함께 추위가 뼈 속까지 스며들었어요. 밤 11시가 다 되도록 전화는 오지 않았죠. 이제는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니라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할머니 댁,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집이 떠나가라 음악을 틀어놓고 쿵쾅거리는데 꼭 클럽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잠 좀 잡시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사과를 거듭하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귀를 찢는 음악 소리와 함께 술 냄새가 확 끼쳐왔어요. 구구를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가꾼 아늑하고 정갈했던 거실은 온갖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여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젊은 아이들이 술에 취해 소파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하지만 저를 정말로 무너지게 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 마련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작은 제사상. 제가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던 그 경건한 공간이 술파티의 테이블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의 영정 사진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사진 액자는 누군가의 발에 바렸는지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마시다 남은 와인과 빈 맥주병들이 보기 흉하게 널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무지가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악이었죠. 시어머니를 단순히 촌스럽다고 여기는 수준을 넘어 그 시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존중마저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거예요. 며느리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상상조차 못했던 차가운 민낯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젯밤의 참상을, 제가 겪은 모욕을, 그리고 죽은 아비가 당한 능멸을 이야기해야 했어요. 아들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을 때 제게 돌아온 것은 분노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깊은 한숨과 곤란함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아, 유라가 또 그랬어. 걔가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엄마. 젊은 애들이 친구들하고 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이번 한 번만 그냥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정말. 힘들다고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는 아들. 아비의 영정 사진이 바닥을 나뒹굴었는데 그걸 스트레스와 젊음이라는 단어로 덮어버리려는 아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의 악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아들의 이기적인 방광과 비겁함이라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들에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그저 성가신 늙은이에 불과했죠.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성 안에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높고 차가운 벽뿐이었어요. 절망이라는 이름의 벽이 제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죠. 집들이 사건 이후 우리 집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 내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그들의 침묵은 제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차가운 칼날 같았죠. 저는 죄인처럼 제 방에 틀어박혀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어요. 부엌에 나갈 때도 혹시나 아들 내외와 마주칠까봐 가슴을 졸여야 했죠. 제 평생을 바쳐 이룬 나의 성 안에서 저는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 유라가 저와 아들을 거실로 불러 앉히더군요. 그 아이답지 않게 신중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혹시나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유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죠. 유라는 손주, 그러니까 제 하나뿐인 손자의 교육 계획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는데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꼭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결론을 내리더군요. 이 집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제 안방을 아이 공부방으로 만들겠다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내 방을, 내 안방을 내놓으라니.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고 안방은 그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들, 제 손때 묻은 물건들이 가득한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안식처였죠. 제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유라는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 방은 저기 북쪽에 있는 작은 방 쓰시면 되잖아요. 참고로 쓰고 있긴 한데 짐 좀 치우면 주무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방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햇볕 한 줌 들지 않아 늘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온갖 낡은 살림살이들을 쌓아두는 창고였죠. 저를 그 어둡고 눅눅한 곳으로 몰아내겠다는 거였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빼앗아 이 집에서 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 아들 진섭이라면 어미에게 이런 끔찍한 제안을 하는 아내를 말려주리라 믿었어요. 하지만 진섭이는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개미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군요. 엄마, 미안해. 그래도 애 교육 문제라.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의 침묵은 동의였고 그의 외면은 배신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제 살림살이를 하나씩 챙겨 그 어둡고 차가운 창고방으로 옮겼어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끌어안고 수십 년 된 낡은 장롱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데 눈물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제 집에서 제 아들 앞에서 저는 그렇게 완벽한 이방인이자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먼저 간 남편의 첫 제삿날이었죠. 저는 그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었어요. 제사 전날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죠. 남편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음식들로 제사상을 가득 채워주고 싶었거든요.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경건했어요. 아침이 되자 온몸이 쑤셨지만 저는 탕국을 끓이기 위해 다시 부엌에 섰어요. 혼자서는 벅차서 잠들어 있는 며느리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죠. 하지만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아, 어머니 정말.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힘들게 제사 음식을 다 해요? 그냥 시켜 먹으면 편하잖아요. 주말인데 잠도 못 자게 왜 이러세요?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앞에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어요.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는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건은 정말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카 아이가 뛰어놀다가
그만 유라가 소파 위에 놓아둔 하얀색 명품 가방에 오렌지 주스를 쏟고 만 거예요.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고상하고 우아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이성을 잃고 어린아이에게 악을 쓰는 모습만 남아 있었죠.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란 중에 몇몇 친척들이 집을 구경하다가 제가 지내는 창고방을 보게 된 모양이에요.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어머님을 저런 데서 지내게 한대?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네. 정말. 공교롭게도 그 말을 유라가 듣고 말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는커녕 이 모든 상황이 제가 친척들에게 자기를 험담했기 때문이라고 단단히 오해한 거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평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분노를 이기지 못한 유라는 성큼성큼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위해 정성껏 끓여 올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탕국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머리를 향해 그대로 부어버렸어요. 악! 하는 비명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머리와 얼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과 함께 저는 바닥으로 쓰러졌죠.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영혼이, 제 인격이 죽은 남편에 대한 제 마지막 사랑마저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욕감에 비하면 말이에요. 친척들이 경악하며 달려오고 아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흐릿한 시야 속에서 어른거렸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뚝 그쳤어요. 슬픔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죠. 대신 제 심장 가장 깊은 곳,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어요. 그건 분노였고 결심이었어요. 제 안에서 잠자고 있던 저 자신조차 몰랐던 숨겨진 힘.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겠다는, 내 존엄성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였죠. 남편이 눈을 감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었어요. 여보,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이 집에서라도 부디 편히 살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끈거리는 상처를 대충 치료하고 조용히 제 짐을 쌌어요. 낡은 옷 몇 가지와 통장, 그리고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제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어요. 새벽녘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저는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망설임은 없었어요. 그건 도망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향한 첫걸음이었죠. 그 집을 나선 첫날 밤 저는 허름한 여관방에 몸을 누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머리와 목은 밤새도록 화끈거리고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제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어요. 눈을 감으면 친척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던 순간 아들의 외면 그리고 며느리의 그 경멸에 찬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안의 모든 눈물은 그날 제사상 앞에서 다 말라버린 것 같았거든요. 대신 제 심장은 차갑게 식어 복수라는 두 글자만 똑똑히 새기고 있었어요.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어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동네 노인복지관 앞에 서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노래교실에도 가고 친구들과 화투도 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라고요. 돌아보니 까까머리 중학생 때 이후로 수십 년 만에 보는 친구 홍기철이었어요. 젊어서부터 똑똑하기로 소문났던 그 친구는 은퇴한 변호사라는 걸 풍문으로만 들었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앞에서 차마 이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제 얼굴의 상처와 멍한 표정을 보더니 기철이는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 모양이에요. 그의 따뜻한 걱정에
결국 저는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제 평생의 이야기, 아들 내외의 만행,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끔찍했던 사건까지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던 기철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묻더군요. 옥선아, 그래서 그 집,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내 이름이지. 내 평생을 바친 집인데. 제 대답에 기철이는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그럼 끝난 거야. 끝난 거라고. 집주인이 왜 세입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무 권리도 없는 불법 점유자일 뿐이야. 불법 점유자. 그 한마디가 제 모든 혼란을 꿰뚫는 빗줄기 같았어요. 맞아요. 그 집은 내 집이었어요. 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집의 유일한 주인이었죠. 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이나 분노가 아니라 바로 법적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 위로 기철이가 기름을 부어준 셈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기철이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동사무소에 가서 제 신분증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를 보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 들더군요. 다음으로는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어요. 아들 녀석 몰래 제 단독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고 수십 년간 반찬 장사를 하며 모아온 예금 전부를 그 통장으로 옮겼죠. 은행 창구 직원의 눈을 피하며 이체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갑옷이었죠. 부동산에도 들러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실버타운이나 오피스텔도 알아봤어요. 하나씩 계획을 실행에 옮길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더군요. 내가 너무 잔인한 엄마가 되는 건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머리에 남은 화상 자국이 어김없이 저릿해져 왔어요. 그 고통이 제게 속삭이는 것 같았죠. 네가 받은 상처를 잊지 말라고.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퍽이나 귀찮다는 목소리로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진서봐, 엄마야, 너랑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아왔어요. 엄마, 나 지금 바빠. 회의 들어가야 해. 무슨 얘긴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해. 끊는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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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귀에 들리는 건 차가운 신호음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과 모성애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어요. 어릴 적 흑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돌아와서는 엄마, 내가 커서 꼭 호강시켜 줄게. 라며 제 품에 안기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었어요. 제 앞에는 어미의 고통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한 낯선 어른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저는 곧장 기철이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용 증명과 퇴거 요청서. 그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과 권리만으로 싸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갈 날을 정하고 저는 며칠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연습을 했어요. 그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눈물 흘리던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성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여왕의 모습이었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어요.
결전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관방의 낡은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지난 몇 주간의 마음고생으로 her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어미, 슬픔에 잠겨 있던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는 군인이었죠. 저는 준비해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변호사 친구가 챙겨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성이었으나 이제는 적진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 내외가 기겁하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제가 말없이 안방으로 향해 제 짐을 풀자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경멸과 짜증으로 바뀌어갔어요. 며칠간의 제 부재를 그들은 아마 갖출 정도로 곧 돌아와 용서를 빌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태연하게 안방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직감한 거죠. 며칠간의 어색한 동거가 이어졌어요.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저는 묵묵히 제 존재감을 드러냈죠. 그들은 아마 제 행동을 노망이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하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최후의 통첩을 날리기로 결심한 듯 보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 유라가 소파에 앉아 있는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유라는 제 얼굴 앞에 얄팍한 책자 하나를 던졌어요. 고급스러운 표지에는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 오 실버타운이라는 문구가 밝혀 있었죠. 어머니,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가 시설도 좋고 친구분들 사귀기도 편하실 거예요. 짐은 저희가 알아서 싸서 보내드릴게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연민도 없었어요. 오직 귀찮은 것을 치워버리려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죠. 제 뒤에 서 있던 아들 녀석은 이번에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요.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런 힘도 저항할 의지도 없는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일 뿐이라고. 그 치명적인 오만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저는 요양원 책자를 옆으로 슥 밀어내고 품 안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아들 내외를 향해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어요. 나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란다.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본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장, 낯선 법률 용어들이었지만 그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거듭 확인 사살을 해주었죠.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고 너희는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점유자야. 법적으로 말이야. 권력의 역전. 그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그들의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충격과 공포로 일그러진 두 개의 가여운 얼굴만 남아 있었죠. 자신들이 이 집의 당연한 미래 주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들의 환상이 법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 유라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 고상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겁에 질린 목소리만 남아 떨리고 있었죠. 상황 파악이 끝난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저희를 쫓아내지만 마세요. 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유라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며 비굴하게 매달렸어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 아들 진섭이는 마지막 무기를 꺼내들더군요. 바로 혈연이었죠. 엄마, 내가 아들이잖아.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잖아. 엄마, 그 애절한 외침에 제 마음속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피, 그래, 피. 내 어미 머리에 뜨거운 국을 붓고 곰팡내 나는 창고방에 가두고 산 사람을 요양원으로 보내 죽은 사람 취급할 때 네가 말하는 그 피는 대체 어디에 있었니? 제 차가운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는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리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이미 모든 게 늦었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이 집 어제 팔았다. 그 한마디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공포를 넘어선 완전한 절망이 떠올랐죠. 그들은 아마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제가 단순히 그들을 내쫓는 것을 넘어 그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상속이라는 희망의 끈마저 잘라버릴 줄은.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제 생애 가장 차갑고도 통쾌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불법 점유자들한테 허락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수십 년간 저를 짓눌러 왔던 모든 억압과 서름이 그 한마디와 함께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존엄성을, 제 인생을,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 선언이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죠. 아들 내외가 집을 떠나기로 한 날, 저는 멀찍이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 앞에 쌓이는 짐들, 한때는 제 집을 가득 채웠던, 이제는 초라한 세간살이들. 그 옆에 망연자실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마치 낯선 사람들의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짐이 실리고 트럭 문이 닫히려는 마지막 순간, 아들 진섭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달려오더군요. 하지만 차마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현관문 밖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그 목소리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약간의 미련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정말,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말없이 아들을 바라만 봤죠. 제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더 이상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다는. 아들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고 그 뒷모습이 트럭 뒤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어요. 제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아들과의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네가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소문이라는 건 어찌나 발이 빠른지. 어떤 어르신들은 저를 보고 혀를 차며 수군거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는 어미가 어디 있나. 너무 독하다, 독해.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려고. 그런 말들이 왜 안 들렸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거나 서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들의 비난은 더 이상 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를 아는 이웃 아주머니들이나 비슷한 상처를 가진 동년배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죠. 속 시원하다. 옥선아, 정말 잘했다. 100번 잘한 일이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내 삶의 진실을 알아주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는 것을. 아들 내외가 떠나고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까지 텅 빈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짐이 모두 빠져나간 집은 휑하고 넓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죠. 저는 그곳에서 저의 과거와 온전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거실 구석구석을 닦으며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을 함께 닦아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집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후련하게, 그리고 아주 가볍게. 제가 새로 이사한 곳은 집을 판 돈으로 마련한 작지만 햇살이 아주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베란다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상추와 깨십도 심고 제가 좋아하는 꽃들도 잔뜩 들여놓았어요. 제 손으로 꾸민 이 공간은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도 없는 오직 저 차옥선을 위한 공간이었죠.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왔어요. 무심코 열어본 메시지에는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글자들이 적혀 있었죠. 할머니, 저예요. 죄송해요. 아빠,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려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하나뿐인 제 손주였어요. 훌쩍 커버렸을 아이.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한참을 그 문자만 들여다봤어요. 마음속에서 천불이 일었죠. 아들 내외는 이 어린 것을 방패 삼아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인가 싶어 화가 치밀다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진심일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손자는 죄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그래도 손주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 아이가 나를 보고 싶다는데 하는 마음과 아니다. 여기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된다.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나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이 밤새도록 싸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선택을 내렸어요. 그건 완전한 단절도 어설픈 화해도 아닌 저만의 방식이었죠. 저는 손자가 어렸을 때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찍었던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솜사탕을 입에 잔뜩 묻히고 해맑게 웃던 아이. 그 기억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답장을 썼어요.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 항상 사랑한단다. 네가 어디에 있든 할머니는 네가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자라길 매일 기도할게. 그렇게 보내고는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아프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내외의 고리는 끊어내되 손자를 향한 제 마음의 문은 아주 작게나마 열어둔 거죠. 복수를 넘어선 저의 마지막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정말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들 먹일 반찬만 만들었지.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저는 동네 복지관 댄스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몸이 어색했지만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어느새 시름을 잊고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엄두도 못 냈던 제주도로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도 다녀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본 날,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 꼭 제 인생 같았죠. 제일 큰 변화는 더 이상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낭비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예쁜 옷이 보이면 제 것을 먼저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게 먹고 싶으면 주저없이 지갑을 열었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였어요.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고 홀로 지내는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 조용히 기부했어요. 제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온전한 차옥선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제주도 바닷가에 서 있었어요. 댄스 교실 친구들과 함께 다시 찾은 여행이었죠.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제 흰머리를 기분 좋게 흩날렸어요. 옆에서는 친구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웃고 떠들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죠. 제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어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희생과 인내라는 굴레를 벗어던진 평온함과 자유로움만이 가득했죠. 이것은 제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온전히 작별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눈부신 시작이었어요. 차옥선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일방적인 희생은 결코 존중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아픈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몰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가장 빠른 때인 거죠.